네, 국민의힘이 어제 선대위를 사실상 해체를 했죠. 고강도 쇄신 작업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후보, 결정권이 있는 윤석열 후보가 이틀째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책 행보의 속도를 내면서 지지율 선두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지율이 오른 안철수 후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죠. 대선 64일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선이 이제 6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야당 선대위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건데 일단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의 연말 연초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비상이 걸린 거지 않습니까? 예. 과연 사실상 선대위 해체가 윤 후보 지지율 회복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예. 본인의 문제도 있을 거고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도 있을 네. 거고 그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 내분이었다라는 거죠. 예.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긴 했습니다만 네네. 가장 지금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고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은 선대위부터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모습을 그렇군요.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거죠. 예. 그것조차 안 된다라면은 뭐 선거 결과 불보듯 뻔하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뀌어야 할 것은 많은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당내 내분 수습. 그래서 선대위를 지금 쇄신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슬아슬한 극약 처방이라고 보는데요. 극약 처방으로 보시는군요. 예, 극약 처방은 죽을지 살지 모를 때 네. 마지막에 쓰는 최후의 수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요, 수술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게 극약 처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선대 해체 이후에 재개편이 네.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득이 될 수 있지만 예. 이게 잘못하면 분열로 치달을 경우에는 안 한 것만 못하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무조건 해체가 답이 아니라 어떻게 바꾸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관건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제 어제부터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대목은 어딜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뭐 그러니까 김종인 그 위원장에게 단독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으로 핵심으로 지적한 그 권성동 사무총장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그렇겠네요. 겁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 단계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장 염두에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단계에서 선거전에서 표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표에 마이너스가 되면 악입니다. 예.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서도 김종인, 김병준 그리고 김한길 누가 표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은 선이고 살려야 되고 예. 만약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쳐야 되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단계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예.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게 맞는 방향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윤석열 직할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김종인 직할 체제로 가느냐 예. 양자 택일인 그렇군요.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선거 예. 개편이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 체제로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이 사실상 윤석열 직할 체제로 갔는데 중간에 어중간한 형태였죠. 약간 보완하는. 아, 근데 다시 지금 고민 끝에 윤석열 후보가 다시나 확실하게 내 스타일대로 내 체제로 가겠다. 직할 체제로 선거를 개편할 경우에는 네. 김종인과 이준석 후보는 다시 한판 승부를 겨루고 완전히 이제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거죠. 그렇군요. 이 가능성은 저는 이제 적다고 보는 거고. 예, 예. 자, 좋다. 그러면 김종인 체제로 가겠습니다라고 김종인 직할 체제로 갈 경우에는 네. 이후 선대위뿐만 아니라 인적인 물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나 흐름 자체가 김종인과 이준석 체제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힘이 실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앞에 나온 조경태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 윤석열의 고민이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빠르면 빠를수록 자칫 엄청난 무리수를 둘 수 있습니다. 예. 다른 건 빨리빨리 대응을 하더라도 이번 선대위 체제만큼은 시간이 이틀 3일 걸리더라도 상당히 장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아마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새롭게 김종인, 이준석 대표 체제로 가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결국 그 선택의 몫은 윤석열 후보겠죠. 자, 오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그리고 윤 후보의 최측근 권성동 사무총장 각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선대위 개편은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후보의 생각 실험이 있으니까 아직은 뭐 결론을 뭐라고 얘기를 후보랑 지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다른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는 건 전혀 없고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대위 개편 마지노선은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세요? 오늘 내일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 총괄 사안본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인가요? 그건 이미 그런 방향을 정해져 있는 건데 총괄사가 또 어제 사회평안 본부장단 이런 분들은 전부 다그 사의 그대로 수용하고 새로 아예 꾸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후보한테 전부 다 사의를 표명했다니까 이제 후보가 알아서 결정을 하겠죠. 관련해서 좀 정해진 이야기들이 아니 그러면 저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오로지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지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의견 제시할 단계는 넘었고요. 예, 후보가 숙고하면서 어떤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후보가 아마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만날 전혀 몰라요. 그런 후보 후보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오늘은 못 따로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예. 뭐 사표 낸 사람이 왜 만나? 어쨌든 후보가 없더라도 당의 통상 업무는 있으니까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상 업무를 챙겨야 되잖아요. 총장님의 당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후보께서 결정하시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은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갖고 개편 방향에 대해서 뻔한 것 아니냐,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한 반면 윤 후보의 최측근 권성동 사무총장은 결국은 선택은 윤 후보가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윤 후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외통수가 아니겠느냐. 자신을 배척하고 후보 중심으로만 꾸린다면은 뭐 그 선대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종인의 경륜을 제외하고 또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어떻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승인받은 그런 정당성을 제외하고 그걸 빼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냐 이런 자신감인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 위주화해서 그 임태희 그 총괄본부장 그리고 금태섭 상암실장 네. 이 체제로 선거제를 꾸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본인이 심지어는 후보 비서실장 역할까지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메시지 일정 모든 것을 본인 컨트롤하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그 본인의 구상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자신은 이제 물러나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예, 보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렇군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장담했던 뻔한 뻔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갈 거다.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라든지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는 이 대선에 치를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거죠. 그동안 윤 후보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해봤더니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대위를 슬림화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덩치가 큰 전에 이준석 표현에 의하면 털을 깎인 매머드. 예. 털 깎인 매머드. 그러니까 덩치만 크고 사실 되게 보기 흉한 이른바 윤핵관들을 이선 후퇴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선거 막판에 중요했던 메시지와 일정 예, 두 가지를 김종인 직속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예. 두 가지의 선언이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보시는군요. 합니다. 그러면 예.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비서실장 겸 선대위원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데리고 왔다는 임태희 본부장, 예, 또 금태섭 상황실장 예, 이분들 중심으로 선대위가 꾸려지는 겁니다. 예, 뭐 태태태, 퇴짜 예, 들어간 세 사람 예. 중심으로 그렇게 갈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지금 정도의 문제지 김종인과 이준석을 배제하거나 단절하거나 네. 하고는 선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2달 남았는데요. 예, 예. 추은호 해설위원님, 권성동 사무총장 아까 기자들 만나서 답변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가장 윤 후보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성동 사무총장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거리일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권성동 사무총장을 겨냥해서 윤핵관 예. 중의 핵심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같이 예. 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원래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서 사무총장은 한교 의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권성동 사무총장으로 교체됐죠. 교체가 됐었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윤 후보의 지금까지 검찰총장 때부터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네. 나름대로 의리파거든요. 그런 인사 스타일을 계속 유지한다라면은 이번에도 권성동 사무총장을 안고 가는 방안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모색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은 그런 가능성,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몰라도 이준석 대표의 협력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최진 원장님, 예. 지금 만약에 김종인 또 체제, 이준석 대표 체제로 선대가 꾸려진다면 예, 만약에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예,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원내지도부가 다 사퇴를 했는데 예.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퇴설이 오르락 전체 당 지도부 사퇴설이 오가니까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했어요? 라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딱 하나 콕 찍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인사와 자금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내부 양측의 절충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이나 이준석 쪽과 예. 후보 측, 윤 후보 측에 다만 사무총장을 만약에 비켜난다면 네. 그런다면 다른 또 중책을 맡기는 그런 방향으로 갈 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총장 자금 총괄하고 아주 중책인데 네. 어느 대선에서나요 핵관이 없는 대선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권성동, 장재훈 당신은 이번 대선에 참여하지 말고 저 뒤로 물러서 있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말해서 무리한 요구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권성동 사무총장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유지하든지 예. 아니면 바뀌더라도 또 다른 중책을 맡아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번 핵관은 영원한 핵관입니다. 보통 대선 때는.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조금 전에 저희가 모셨었는데 조경태 의원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에서 아예 배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가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거의 철수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윤석열, 이준석의 갈등이었다라면은 예.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물러나게 한 상황이 오면은 이준석, 김종인의 갈등으로 예. 오히려 갈등의 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김종인 예. 위원장은 그러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손을 놨게 됐을 경우에 네. 과연 그 파장을 윤석열 후보가 오롯이 짊어질 수 있을지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두고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 주변 인물들을 포함해서 당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당대표의 거취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최근까지 상황을 엄지민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해체 수준의 쇄신을 하겠다고 언급한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백의종군 선언이 나온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 요구까지 나왔던 걸로 전해졌죠. 당이 이 지경까지 간 것에 대해 왜 당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비판에 이준석 대표 어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의견 다 수렴했고 제가 거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 오후쯤에나 아마 제가 상황을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는 일단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민은 여전해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 약속도 지키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과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손학규 대표에게 단련된 사람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물러나지 않자 당시 이준석 최고위원은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위원직도 걸었지만 손 대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선거 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서는 바꿔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 이러한 권력 투쟁에서 좀 벗어나자 이 얘기고. 결국 손학규 대표는 이듬해 2월 사퇴까지 10개월을 더 대표직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손학규에게 단련된 사람이란 발언은 당시 손학규 대표처럼 자신도 당대표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이 물러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윤 후보와 가까운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 등이 사퇴 카드로 자신을 압박할 경우에도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2030 지지층을 위해서 당대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월 정당 사상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그의 최종 선택이 주목됩니다. 네, 과연 이준석 대표 사퇴 압박받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두 전문가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내려놓고 조용하게 얌전하게 배구종거리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언감생심입니다. 언감생심이다. 예, 다 속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 꿀떡 같지만 누가요? 누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 윤석열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거고 네.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2030 대표성이 없다. 네. 그리고 과대포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2030 표를 몽땅 끌어올 수 있는 힘은 없는지 몰라도 네. 2030 표를 가지고 나갈 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게 하는 힘은 적지만 예. 잘 못 되게 하는 힘은 있단 말입니다. 네.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는 MZ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뭐 아들도 게임 하지 말고 예. 독서만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밤새 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준석 스타일이고 요즘 MZ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국민의힘도 버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뒤집기를 것이다. 상당 부분 성공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내질렀지 않습니까? 선대위 해체하라고 예. 공개 요구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공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선대위 해체. 예. 모든 게 지금 상황을 보면 이준석이 요구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뒤집기 하고 있는 겁니다. 뒤집기 절반이 성공한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2달 전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했던 대로 선대위가 이렇게 슬림화되면서 그렇게 굴러가고 있죠. 그렇게 지금 조직이 개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윤석열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여기서 그렇군요. 마지막 윤석열 리더십이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언감생심 절대로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서서 선거전에서 표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네. 표에 그 마이너스가 되면 악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한번 여기서 2030 표에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에게 득이 됐느냐 네. 마이너스가 됐느냐는 답은 뻔하거든요. 아. 그럼 역으로 이야기해서 예. 그 신지혜 씨나 네. 아니면 김민정 교수가 표에 한 표라도 도움이 되느냐 예. 답은 뻔한 겁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택할 부분은 너무 명확한 부분들인데 네. 아직까지 감정적인 앙금 예. 이런 심리적인 벽 이런 것들을 지금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2030 지지층을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과대포장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진 특보단장,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일련의 언동이라든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당원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의 지지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백의종군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준석 대표 자체가 2030을 무슨 완벽하게 대표한다. 또 이준석 대표 없이는 2030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된 어떤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대표의 그 사퇴 여부는 대표가 결정할 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네.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 저는 뭐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의총에서 예를 들어 총사퇴를 결의한다든가 요구한다면 저는 뭐 그에 따르겠다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분들은 지금 이준석 대표도 물러나야 할 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진 원장님. 예.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의 그 공통점은 예.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 그건 뭐 희망사항일 경우 너무 감정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냉철하게 이 선거의 판을 보지 못하는 거죠.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내려놓고 네. 밖으로 나가서 당 밖으로 네. 그래서 국민의힘을 공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차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뭐 하루 종일 게임하고 24시간 한다고 그래서 너 집에 쫓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고 예. 그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게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뻔한 겁니다. 뻔한 네. 거. 뻔한 미워도 것이다. 아. 싫어도 예.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게 뻔한 거거든요. 뻔한 네.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도 이야기했죠. 윤석열 후보의 결심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월 말까지 여론을 돌리지 못하면 1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장담하기 힘들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면 1월 말에 의미 있는 변화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월 말이면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시기죠. 그렇습니다. 1월 말이 예. 왜 중요하냐면은 1월 네. 말이면 설 연휴가 되지 않습니까? 설 연휴도 끼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 연휴 되면은 언론사에서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예. 여기서 여기 그 설 연휴가 끝난 직후에 나타나는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예. 하면은 선거절에서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힘을 받기는 나서서 참 선거 운동하기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도 힘들 예. 겁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선대위가 바뀌고 또 활력을 다시 되찾아서 역전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선거 막판에 또 다른 역전을 꿈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1월 동안의 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선대위가 물론 어떻게 쇄신할지도 중요한 시기인데요. 예. 1월 말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월 말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려면 지금 예. 내일 모레 선대위 어떻게 개편하는 개편안에 거죠? 따라서 달라진다. 예, 그렇죠. 예. 그거 없이 선거 개편을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이를테면 분열적인 상황이 도래하는데 1월 중순이가 1월 말이 되니까 좋은 상황이 짠 나타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1월 말 특히 2월 14일인데 그 후보 마감입니다. 네. 마감인데 그 모든 운명은 후보 선대위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신중해서 해야 예, 한다. 지금은 엄청나게 신중하게. 가장 예. 신중한 그런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쪽 볼까요?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 정책 행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 찾았죠. 그래서 주가지수 5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또 기아차 공장을 찾았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이재명 후보 측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참 메시지 관리를 잘한다. 메시지 관리를 그리고 잘하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장소 선택이라든가 일정 관리를 참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어디서 했냐면 기아자동차에서 기아자동차. 했는데 예. 이 기아자동차는
1997년 네. IMF 우리 그 관리 체제 외환 네. 위기에 어떻게 보면은 진앙지와 같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한보 직격탄을 철강- 맞고 회사가 그렇습니다. 문을 닫은 상황이었어요. 1월에 한보 철강에서 시작을 해서 여름에 기아 자동차의 부도 그것이 우리 결국 국가 부도 사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 진앙지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난 위기를 노사 합동으로 해서 그 힘을 합쳐서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을 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2001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외환 위기 극복 선언을 하기 하루 전날에 이 기아 자동차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난 극복의 또 상징과도 같은 네. 그런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위기의 그 당면에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그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신년회견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난을 내가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예.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충분했다. 그렇군요. 아주 메시지. 참 잘 정리된 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었군요. 한번 덧붙이면 네. 대선 막바지에 후보가 선거운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네. 이걸 판단하는 기준 예. 그리고 대선 캠프에 누가 실세냐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정과 메시지입니다. 일정 메시지. 예. 그래서 그걸 가져오려고 서로 싸움을 하고 사실 어디를 가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챙기는 사람이 제일 실세입니다. 이리 그렇군요.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라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정 담당하는 사람. 그럼 이게 민주당에서 최고 지금 실세라고.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예. 초반에는 선거 때는 윤건영 제가 했었습니다. 예. 윤건영 의원이 지금 윤건영 의원입니다. 의원이 했었죠. 예. 일정 메시지 관리를 했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일정 메시지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 기아 방문은 네. 이른바 DJ 마케팅. 그래서 예. 아까 추은호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나 메시지 일정 위기극복. 상당히 괜찮은 예.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윤석열은 상당히 싸우는 모습, 예. 일정이나 일정 스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스톱 있기 때문에 정말 대비가 돼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런 신년 메시지가 나오면은 여기에 꼬투리를 잡아서 반박하는 성명과 논평들이 나와야 됩니다. 야당에서는 예. 오늘 전혀 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메시지가 당직자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지금 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미 재작년에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그때 25조 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주장했었던 정책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다시 추진해 보겠다. 설 전에 25조 30조 추경 예산 편성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은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공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그 실패를 한다 그래도 뭐 자신은 열심히 다 했고 정부가 반대해서 또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리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자영업자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겨냥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설 전에 그 추경 편성이 가능한 건가? 네. 그 타이밍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1월 13일에 임시국회가 지금 마무리되고요. 예. 그다음에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임시국회가 또 다시 열리더라도 예. 그 전에 합의 이루고 또 그 국회 통과되고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빠르면 그렇군요. 2월 중에 통과될 가능성은 그럼에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손해 볼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의 예. 지지율이요. 예. 지금 40%를 넘는 것도 있지만 아직 40%에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고요. 예. 그래서 마의 이 40% 벽을 훌쩍 넘어서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예, 보셨어요? 일단 40자에 4자에 진입했다는 건 대단히 좋은 청신호죠. 청신호군요. 예. 지금 87년 13대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7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노태우 대통령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40% 넘어서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노태우 대통령 예. 36.6% 득표율. 아, 그리고 그때는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다 나왔을 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예. 그때만 36.6% 나왔고 예. 그래서 40%가 넘었다 그러면 일단 당선 가능권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7명,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을 다 평균 내보면 네. 45% 정도 됩니다. 네네. 45%를 넘어서면 상당히 당선 안정권에 지지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쪽에 먼저 가느냐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크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지율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45%를 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중요한. 예, 그때부터 쏠림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표가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세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반등하고 1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는 오르고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진성준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은 단일화는 뭐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고정 지지층이 누가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거의 결정이 될 겁니다. 뭐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10%, 15%면은 선거 비용 보전이 됩니다. 지금 이미 한 10% 가까이 된다고. 거기다가 대선 이후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10%, 15% 득표하고 선거비용 보전받고 지방선거에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철수했냐라는 그것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후보 단일화론으로 결국 수렴되고 외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지율 상태가 뭐 앞으로 한 1, 2주 계속되면 반드시 후보 교체론에 입각한 후보 단일화론이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들 생각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그것이 이재명 쪽으로 못 가고 일단 저수지처럼 안철수 후보 쪽에 몰리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다시 제대로 뛰고 하면은 그건 다시 돌아갈 거다. 이런 식의 그 판단을 많이들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한 거다. 안철수의 그 깨끗함 그리고 정책 준비 이런 것들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 오르는지는 뭐 국민들이 나중에 판단하는 문제지만은 아무래도 첫 번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 연휴 여론조사 기간 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15% 벽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럴 경우에 안철수 후보 측은 단일화에 임할지 아니면은 연합정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뭐 단일화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달 말에 안철수 후보는 3강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이야기는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완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고 하는 삼강구도로 될 수도 있죠. 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10% 안팎인데 그동안은 반사 효과를 주었는데 지금은 발광 효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발광 효과로? 예, 그렇습니다. 자체 발광. 예, 효과로.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예. 아마의 표를 이제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중도의 영역이 40% 가까이 넣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로부터 좀 흡수하고 그 다음에 중도층으로부터 흡수해서 10%인데 네. 저는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득표율이 점점 네.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건데 다만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건데 네. 이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 올라갈 경우는 편차가 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2, 3일 빠르면 뭐 오늘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선대위 네. 개편에 아. 따라서 예. 말하자면 김종인과 이준석 후보 어떻게 다느냐 그 집안이 완전히 불이 나느냐 기름 불러서 그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제가 이 프로에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는 이번에 어떤 상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예. 본인이 중도의 원조고 이번에 파는 중도가 반가름하기 때문에 중도의 원조가 중도 시대에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건 안철수가 잘나고 똑똑하기 상관없이 이번에 선거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판에 단일화를 한다면 과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갑이었다면 네. 지금 안철수가 갑이고 안철수가 키를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전례 없는 좋은 여건, 정치적 여건을 안철수 후보가 맞이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말하면 저러우 찬스를 맞이했다고도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결론은 우리 두 전문가분 모두 이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가 어떻게 개편될지 여부에 따라서 지지율이 큰 등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